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윤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진사의 집은 대대로 부자인데다 성격이 매우 엄하여 한 번 화가 나면 대청마루에 자리를 펴고나 앉아서 식솔들이며 종들이며 할 것 없이 죽도록 혼을 내야 그만두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청의 자리를 펴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오늘은 틀림없이 누가 죽어 나가겠거니 하고 속이 한 줌만 애지곤 하였죠. 이런 윤진사에게는 대길이라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며느리로 들인 사람이 질투가 심하고 성정이 거칠어 참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엄한 윤진사에게 비할 수는 없어 그 앞에서는 쥐 죽은 듯 하였죠. 윤진사의 외아들인 대길이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사는 친지의 집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나흘은 걸리는 길인데 날도 어두워지고 낮부터 보슬보슬 비가 내려 몸도 지쳤지요. 마침 지나가는 길목에 주막이 하나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 가야겠다 하고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때마침 주막에는 웬 귀한 사람이 행차하였는지 가마가 한쪽에 서 있었고 가마꾼 여럿과 남녀 종들이 마루에 걸터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네 집 귀한 부인을 모셔가는 행차였지요. 그런데 대길이 주막으로 들어서자 웬 젊은이가 반색을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술과 안주를 내놓으며 자리를 권하는데 술은 독한 술이요 안주는 비싼 안주이니 대길은 횡재라도 한 듯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마시고 떠들다 보니 둘은 옛부터 친한 사람인 양 허물없이 이야기가 오고 갔지요. 젊은이가 대길에게 성씨며 거주를 묻자 사실대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젊은이는 그저 자기 성만 말할 뿐 어디에 사는가는 말하기를 피하는 게 이상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 대길은 독한 술에 먼저 취하여 골아떨어졌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자시 무렵 대길이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같이 술을 마시던 젊은이는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만 방에 누워 있는데 곁에는 소복을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정하고 예쁘장한 모습만 보아도 귀한 집안의 여인임을 알 수 있었죠. 대길은 깜짝 놀라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 이곳에 누워 있는 것이오? 그리고 그대는 리댁 부인이기에 이곳에 와 있습니까? 여인은 얼굴만 붉히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물어도 끝내 여인은 입을 열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비로소 낮은 소리로 말을 꺼냈지요. 저는 한양 땅에서 한다하는 명문가의 딸이옵니다. 14살에 시집을 갔다가 15살에 남편을 잃고 이렇게 홀몸이 되었지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일찍 세상을 뜨셔서 오라비가 집안의 웃 어른인 셈이온데 제가 젊은 몸으로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다른 데로 시집 보내려 하니 친척들의 반대가 심해 그 길로 가마를 구하여 저를 태우고 문을 나서 정처 없이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오라비의 말씀은 적당한 남자를 만나면 일생을 맡기자는 것이었지요. 어젯밤 선비님께서 취한 틈을 타서 오라비는 남종을 시켜 이 방에 선비님을 업어다 눕혀놓게 하시고는 멀리 떠나셨습니다. 여인은 이어 곁에 놓인 상자를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 상자 속에 5,600냥의 은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먹고 입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길은 여인의 말에 놀라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과연 젊은이와 그 많던 일행들이 모두 어디 갔는지 없고 어린 여종 둘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대길은 도로 방으로 들어와 여인과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 부친이 시퍼렇게 앉아있는데 제멋대로 딴 여인을 집안에 데리고 가면 큰 야단이 날 것이 틀림없었죠. 게다가 아버지는 둘째치고 투기가 많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니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천만 가지로 생각해 보아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지요. 아침이 되자 대길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부친을 모시고 있는 몸이라 집으로 돌아가 사정을 알리고 데려가도록 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여인에게 단단히 이르고 문을 나선 대길은 곧장 친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 사실대로 다 말한 다음 방도를 물었지요. 친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무엇을 생각하던 끝에 말하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군. 어려운 일이야. 좋은 꾀랄 것은 못 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네. 자네가 집에 돌아간 다음
며칠 있다가 내가 술자리를 벌여놓고 자네를 부르겠네. 자네는 다음날 또 술을 마련해 놓고 나를 부르게. 그러면 내게 방법이 있네. 대길은 그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친구가 심부름꾼을 보내어 편지로 대길을 불렀습니다. 마침 좋은 술과 안주가 생겨 다들 모였네. 이 자리에 자네가 없어서는 안 되겠으니 꼭 참석해주면 고맙겠네. 대길은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대길이 아버지에게 청을 하였지요. 어제 친구가 술을 받아다 놓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으니 아무래도 답례로 술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진사가 승낙을 하자 대길은 술자리를 벌여놓고 마을 안에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대길의 친구들이 모여 먼저 윤진사에게 우르르 몰려가 절을 하자 윤진사가 젊은이들을 나무라듯이 반겨주었지요. 젊은 사람들이 가끔 내기로 술 내기를 하면서도 늙은이를 한 번도 청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냐. 그러자 대길의 친구가 나서 대답했지요. 어르신께서 윗자리에 앉아 계시면 젊은 것들이 앉거나 눕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게다가 어르신네는 본래 성품이 엄하셔서 혹여나 책 잡힐 것이 무서워 매우 조심하는 터입니다. 그러하온데 어찌 하루 종일 술자리에 어르신네를 모시고 있겠습니까? 윤진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였습니다. 술자리에 무슨 늙고 젊은 나이 차례를 가리겠느냐. 오늘 술자리는 내가 주인이렸다. 거추장스러운 예의는 걷어치우고 종일토록 즐겨보세. 자네들이 아무리 내게 몇백 번 실수를 한다고 해도 자네들을 탓하지 않을 테니 마음껏 즐기다 가게. 젊은이들은 일시에 좋구나 하며 나의 차례를 따지지 않고 마구 뒤섞여 앉아 술을 들었습니다. 술이 거나해졌을 때 지모가 많은 친구가 나서더니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들은 기이한 이야기를 하며 술맛을 돋을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기이한 이야기라. 그거 참 좋구먼. 어디 한번 해보시게. 윤진사의 대답을 들은 친구는 윤진사의 아들 대길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인 양 떠들었지요. 만약 어른신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밤중에 절세미인이 옆에 있으면 그와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인이 몸을 허락하였으면 집으로 데려오겠습니까? 내버리겠습니까? 사내 자식이 병신이 아닌 다음에야 저녁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으니 어찌 헛되게 보내겠는가. 이미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면 데려와야지 어찌 내버리는 못된 짓을 하겠느냐. 어르신은 본래 엄한 성품이라 아무리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필시 예절을 잃지 않으실 테지요.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일을 당해도 어쩔 수 없었을 게다. 그가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간 것은 일부러 한 노릇이 아니라 남에게 속은 것이니 탓할 일이 아니오. 게다가 젊은 사람이 예쁜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은 워낙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 여자로 말하면 사대부 집안이건만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불쌍하지 않느냐. 한번 관계하고 내버리면 여인은 필시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 원한을 품고 죽을 것이요. 결국 악한 짓을 한 셈이 되지 않겠느냐. 딴 마음을 품었다면 박대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옛말이 아니라 바로 아드님이 며칠 전에 당한 일입니다. 어르신네가 이미 사리로 보아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잘라 말씀을 하셨으니 아드님은 죄가 없게 되었습니다. 윤진사는 그 말을 듣자 얼마 동안 말이 없다가 이어 정색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말하였습니다. 자네들은 모두 이제 그만 돌아가시게. 할 일이 있네. 윤진사의 안색을 살피던 대길의 친구들은 모두 겁을 먹고는 황급히 흩어졌지요. 친구들이 모두 가자 윤진사가 대청마루에 앉아 호령하였습니다. 빨리 대청에 자리를 깔지 못할까? 그러자 집안 사람들은 누구의 죄를 다스리려는지 몰라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대청마당에 자리를 깔자 윤진사가 명령하였습니다. 빨리 작두를 가져오너라. 종들이 황급히 분부대로 작두를 가져다 놓자 이번에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서둘러 서방님을 잡아다 작두판 위에 엎어 놓아라. 종들이 대기를 잡아다 작두판 앞에 꿀려 앉히자 윤진사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망할 놈의 자식이로다.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나는 것이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처불 얻었단 말이냐.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러니 내가 죽은 뒤에는 집안을 망골 놈이구나. 차라리 내가 살아있을 때 목을 잘라 뒷날의 걱정을 없애는 편이 낫겠다. 윤진사는 다짜고짜 종들에게 빨리 작두로 아들의 목을 자르라고 호령하였지요.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얼굴이 까맣게 질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윤진사의 아내와 며느리가 마루 아래에서 소니아바리아 빌었습니다. 저 녀석의 죄는 주고 마땅하지만 어찌 눈앞에서 외아들의 목을 자른단 말이오. 부인이 울며불며 살려주기를 애걸하니 윤진사는 더욱 노발대발하여 물러가라고 야단을 쳤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이마에서 피가 흐르도록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기는 하였습니다만 아버님의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 아닙니까? 아버님은 어찌하여 이런 잔혹한 일을 하시어 대를 끊으려 하십니까?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못된 자식이 있어 집안이 망하면 선대까지 누를 끼치게 되는 법이니라. 차라리 내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남의 자식을 얻어다 기르겠다. 이러건 저러건 망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망할 바에는 깨끗이 망하는 편이 낫다. 윤진사는 빨리 머리를 잘라버리라고 호령하였습니다. 종들은 입으로는 비록 네 하였지만 차마 작두를 밟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쯤 되자 며느리는 더욱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이 녀석이 집안을 망칠 짓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으로 제멋대로 첩을 얻은 것이 그 망조에 하나요. 며느리 너도 본래 투기가 많은 여자라. 그 여인과 서로 오이가 맞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집안이 날로 어지러워질 것인즉 그 망조가 두 번째다. 이런 망할 놈은 미리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저도 사람의 낯가 죽을 쓰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남편을 잃는 마당에 어찌 제가 투기를 하겠습니까? 만약 아버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그 여인과 한 집안에서 살며 조금도 다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절대 염려 마시고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은 마음이 급해서 입에 발린 말로 안 그런다 하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을 게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비슷한 일이라도 있으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고 귀신이 죽음을 내릴 것입니다. 내가 내 생전에는 혹 그럴지도 모르겠다만 내가 죽은 뒤에는 다시 못된 성미를 드러낼 것이다. 그때면 내가 이미 죽은 뒤요. 저 녀석은 너를 다루지 못할 테니 집안이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 녀석의 목을 잘라 화근을 없애버리느니만 못하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앞에 맹세코 타지마옵니다. 정녕 그렇다면 내 맹세를 글로 써서 놓아라. 며느리는 맹세를 어기면 짐승이라고 써서 윤진사에게 주었지요. 윤진은 그제야 아들을 용서해주고 그 길로 우두머리 하인을 불러 분부하였습니다. 너는 서둘러 가마를 가지고 주막에 가서 서방님 작은 댁을 모셔오너라. 하인은 분부대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온 여인은 셋이 부모에게 절하여 인사하고 대길의 아내와도 인사하였지요. 본래 투기가 많던 대길의 아내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못하고 여인과 친형제처럼 화목하게 잘 지냈다 합니다. 그래도 못난 아들이라도 자식이라고 첫째 며느리가 투기할까봐 걱정은 되었나 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남편 살리겠다고 둘째 부인이랑 잘 살겠다고 문서까지 써준 대길의 아내가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하죠. 하기사 나 죽은 뒤에도 자식 잘 살라고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을 자식된 사람들이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